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서양 철학사 제5강 시작하겠습니다. 생성과 소멸의 원인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 고대 철학 마지막입니다. 이오니아로부터 시작한 고대 철학 오늘 마지막 강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리스 철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소피스트부터 시작할 텐데요. 오늘 그래서 이제 고대 철학 마지막입니다. 고대 철학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고대 철학 자체의 논의가 단순히 그냥 그 철학에 시작해서 고대의 어떤 아주 그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이전 시대에 있는 철학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현대에 있는 우리가 쉽게 바라볼 수 없다.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철학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힐시베르거가 그랬다 그랬죠. 이 고대 철학대에 이미 철학사 전체에서 등장하는 논의들이, 제반 개념들이 거기서 마련이 되었다 라고 이제 힐시베르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양 철학사에서.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거기에 동의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강 그 고대 철학 마지막인데,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제논, 파르메니데스 차이에 의해서 인식론적인 논의가 현대까지 계속 그것을 가르고 있다. 현대까지 이루어지는 이 인식론적인 그 가름, 진영, 이런 것들이 현대까지 이르고 있다. 고대 제논 때부터 나눠졌던 것들이. 그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철학 마지막인데 오늘도 그 존재, 그동안의 아르케에 대해서 탐구했던 존재를 조금 더 심화시켜가지고 결국은 그 아르케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의 구성 물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오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과 소멸의 원인을 찾아서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동과 변화, 그러니까 로고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철학자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재 구성 물질에 대해서 나옵니다. 원자, 원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때 이미 마련되었던 것들이 현대까지 이어진다.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어떤 개념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명의 철학자 등장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아낙사고라스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시기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한 10년, 20년씩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뒤로 이제 전진이 되곤 하는데, 이 아낙사고라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시대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낙사고라스는 이제 파르메니데스한테서 배웠다가, 파르메니데스의 제자였다가 피타고라스 학파로 이제 그 개종, 일종의 개종이죠. 일종의 개종을 했다가 이제 그 자기만의 어떤 철학적인 세계를 또 마련했던 어떤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오니아 지역에서 활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배우고, 파르메니데스한테 배우고,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배우고 했다가 그거를 이제 그리스, 아테네 지역으로 이 사람이 그 철학을 이제 가지고 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중해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있고, 여기 이제 이오니아 지역이 있고,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지중해 연안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죠? 보입니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집트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집트 있고,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그래서 이오니아가 이쯤에 있고, 여기가 그리스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는 아테네가 이렇게 섬으로 되어 있는 요 사이에, 여기에 이제 아테네가 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가 있고, 이쪽에 뭐 스파르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로마죠. 이렇게 있는데, 문명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한 문명이 이오니아 지역에서 항구 도시에 꼽히면서 여기서 철학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낙사고라스가 철학을 들고 아테네로 슝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이오니아 철학을 이제 전수했던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테네에 갔는데, 아테네에서 이 말 때문에 추방을 당합니다. 태양은 신이 아니라 불타는 돌덩이다. 그리스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오니아 철학을 들고 가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제가 그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철학의 시작 자체가 어떤 신화적인 것으로부터 진짜 사실,
현실을 분석하는 로고스적 세계관, 미토스적 세계관에서 로고스적 세계관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고대 철학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리스 철학도 마찬가지지만 본질적으로 어떤 그 신을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를 구별하자는 겁니다. 꾸며낸 이야기.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실제 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파고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인간이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 실제 사실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나사고라스도 그런 전통 아래에서 이오니아 철학자로서 그런 전통 아래에서 어떤 천체, 천문학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겠죠. 제가 그 피타고라스 할 때 말씀드렸죠. 이미 고대 철학자들이 뭐 지구가 둥글다든지 아니면은 그 나중에 중세할 때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고대 때 이미 천체에 관한 어떤 그 지식들은 굉장히 정교하게 마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사고라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태양은 신이 아니라 불타는 돌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 지역에서. 근데 사실 이제 말이 신성모독이지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원인이 있었다라고 현대에는 좀 분석이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사고라스 제자가 그 우리 그 펠로포네소스 전쟁, 펠로포네소스 전쟁의 지휘관으로 참석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아나사고라스 제자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이제 아나사고라스한테 배워가지고 개기일식이 그 달이 태양을 가려서 일어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 아나사고라스한테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개기일식이 일어나가지고 병사들이 막 두려움에 떠니까 망토로 이제 병사들 눈을 딱 가리면서 야 이거하고 저거하고 다른 게 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람 제자들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싸움에 밀려서 이 사람도 그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을 가지고선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그 말했던 제자 이름이 이제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그리스 펠로포네소스 전쟁을 이끌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지도자로서.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쫓겨나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람프사코스라고 해서 같은 그리스 지역인데 좀 외곽입니다. 그 지역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결을 했다, 모독감 때문에 자결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것은 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역시 이 이오니아 지역이고 밀레투스 지역에서 활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아테네로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죠?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다. 파르메니데스죠. 파르메니데스.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 우리가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다. 이 말.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존재.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 전체 자체는 이 없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순을 갖기 때문에. 그죠? 이미 우리가 파르메이데스 할 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존재 자체는 커다랗게 있는 거예요. 파르메이데스의 존재 자체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 현실을 본단 말이죠. 그죠? 이제 아나사고라스는. 그래서 현실에서 보니까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오케이, 이 모든 것 안에 존재가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끊임없이 뭐가 있습니다. 생성이 있고 소멸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성이 있고 소멸이 있다. 뭔가 없어지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고 곰팡이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뭐 풀이 났다가 겨울에는 없어졌다가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종합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 논리적으로 그래 무에서 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은 오케이 파르메이데스한테 배워서 이해했단 말이죠. 알겠어요. 이건 알겠어요. 그러면 현실에서 마치 이것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거나 없었는데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로 넘어가는 겁니다. 논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르메이데스랑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안 부딪히는 거예요. 파르메이데스가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실에서 보이는 생성과 소멸은 그것은 혼합과 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는 논리는 여기서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죠? 물질 보존의 법칙이에요. 물질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이거죠. 자, 보십시오. 이 지우개가 지금 여기에 있죠. 그죠? 이 칠판 지우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칠판 지우개가 없어질 수 있나요? 소멸될 수 있죠. 어떻게? 불에 태우면. 그죠? 불에 태우거나, 뭐 아주 갈아가지고 뭐 땅에 묻어버리거나, 흩어버리거나. 그죠? 근데 둘 다 뭡니까? 불에 태우는 것도 우리가 현대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거 다 이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이 물질들이 다 분해돼가지고 물질이 변하거나, 그러니까 그 다른 물질로 산소와 결합돼서 다른 물질이 되거나 다른 형태의 물질이 되거나 뭐 공기적으로 흩어져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죠? 뭐 갈아서 흩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게 있었는데 없어진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아나크사고라스가 통찰하는 겁니다. 아, 그것은 혼합하거나 분리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지우개가 원래는 없었죠. 근데 공장에서 만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원래 마구 흩어져 있던 이 플라스틱 분자들을 공장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열로다가 꽝 찍어가지고 이 틀을 만들었겠죠. 그죠? 이 틀에다 딱 찍어갖고 이 지우개를 딱 만들어냈겠죠. 뭡니까?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그 물질, 이 물질의 혼합이죠. 그죠? 합침, 혼합. 뭐 여기에 뭐 색깔 들어가는 것도 들어갔을 수도 있겠고, 뭐 경화제도 들어갔을 수 있겠고, 다양한 물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혼합되니까 갑자기 이 지우개가 원래는 없었는데 세상에 딱 하고 나온 거죠. 그 다음 불이 붙이면 그것이 다시 분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생성과 소멸, 현실에서 보이는 생성과 소멸은 혼합과 분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나크사고라스가 이제 통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이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파르메이데스 존재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 얘기했죠. 로고스. 그죠? 운동. 변화 생성하는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보통 철학책을 보면 파르메이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를 짬뽕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듯이 파르메이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인신호적 입장에 있습니다. 아나크사고라스는 짬뽕한 것이 아니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겁니다. 현실에서 더 디테일하게 본 거예요. 파르메이데스 존재론하고 헤라클레이토스 로고스하고 충돌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개를 짬뽕한 것이 아니고 이 두 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아나크사고라스부터. 그죠? 근데 그 현실이 보니까 뭐예요? 현실에서 어떤 있는 것의 생성과 소멸은 혼합과 분리로서 발생하는 것인가 보다 라고 하는 통찰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앞으로 서양 철학 전체에서 이 세계의 현실 속에서 생성과 소멸을 바라보는 것은 다 아나크사고라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혼합과 분리에서 찾는 것, 생성과 소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유기적으로 이것과 이것이 부딪히거나 만나서 합쳐지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하는 이런 어떤 이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일어나는 개념들, 혹은 힘과 힘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개념들로 이 세상 현실에 나타나는 세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 자, 아나크사고라스의 생각, 이걸 기계론이라고 합니다. 기계론. 이 기계론은 어떤 신적인 것을 부정하느냐 부정하지 않느냐 유물론하고 헷갈리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계론은 그게 아니에요. 기계론은 세계관이 아니고, 기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있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어떤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럼 기계론이 아니고는 뭘로 설명할 거예요? 기계론이 아니고는 기계론의 반대. 기계론의 반대하면은 이것이 운동으로서 어떤 인과적으로 이것이 만나가지고 이것이 생성하거나 소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게 거기에 순간순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론의 반대에는 이걸 관념론이라고. 근데 관념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꼭 기계론의 반대로 쓰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에 반대되는 생성과 소멸은 혼합과 분리이다. 혼합과네요. 혼합과 분리이다. 라고 하는 개념에 반대되는 어떤 관념도 중에 입장은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영국의 그 경험주의 대철학자인 데이비드 흉을 들 수 있죠. 그 사람은 인과, 세상의 기계론적인 인과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것은 그냥 개인 주관의 어떤 그런 의미 부여일 뿐이다. 실제로는 단락단락이 순간순간 관념에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그냥 그것은 우리의 어떤 감각기관에 인지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계론을 거기서는 이제 반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계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사실 찾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게 회의론이나, 그러니까 흉과 같이 회의론이나 아주 극단적인 그런 주관주의 관념론. 네, 주관주의 관념론 하면 맞겠네요. 기계론의 반대. 주관주의 관념론으로 가게 되지 않으면은 기계론을 반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냥 이 기계론이라고 우리가 거창하게 생성과 소멸은 혼합과 분리다라고 설명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아나크사고라스가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다 알고 있죠.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인간은 다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면 뭘 알고 있습니까? 인과 법칙을 알고 있죠. 원인과 결과, 그죠? 원인과 결과. 기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원인과 결과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세상의 운동을 설명하는 게 기계론입니다. 그게 기계론이에요. 기계론. 그래서 아나크사고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아르케가 아닙니다. 아르케가 아니에요. 아르케는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 했어요. 그리고 아르케가 다시 나오려면 이제 플라톤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지금은 뭐냐면은 현실 속에서 이 그 아르케의 구성 원리, 로고스의 구성 원리는 이 원인과 결과, 인과 법칙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아니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기계론이죠.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어떤 세상의 운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운동을 말하는,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이 이제 기계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동은 설명했죠. 그러면 이제 그 존재의 구성 물질이 궁금하죠. 구성 물질. 근데 여기서 이제 만물을 이루는 구성 물질이라고 했는데 이거랑 아르케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르케는 가장 근본이 되는 존재를 탐구한 게 아르케입니다. 그렇죠. 아페이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만물을 이루는 구성 물질을 아나크사고라스가 동질소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탈레스의 물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우리 그 고대 철학할 때 오해하기 쉬운 거거든요. 탈레스가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케가 물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물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모든 존재 자체. 그러니까 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긴 하죠. 물론 그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근데 아나크사고라스한테 동질소라고 하는 개념은 아르케는 아니에요. 아르케는 뭡니까? 존재. 아페이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 동질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오케이 모든 것이 아페이론인데 그 아페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있는 구성 물질은 뭐냐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게 동질소입니다. 그게 동질소.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아르케에서 아페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편적인 것. 그 다음에 여기서 만물을 이루고 있는 구성 물질, 즉 아르케를 이루고 있는 구성 물질, 아르케로 이루어진 만물을 이루고 만물의 어떤 재료, 이건 그러니까 재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거. 재료, 아르케의 재료, 네. 혹은 뭐 자료라고 되기도 합니다. 실제 책에는 자료라고 번역이 되어서 나오는 책도 있습니다. 네. 힐시베르거도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긴 하는데 재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질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우개는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동질소. 저는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동질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동질소가 뭐냐? 동질소는 뭐냐면 이제 이 아나크사고라스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존재,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 재료가 있을까요? 재료. 가장 어떤 재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게 왜 신기한 거냐면 아낙사고라스가 왜 이게 거기서 이제 이 재료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자랍니다. 저도 이제 머리 깎을 때가 지금 다 돼가지고 머리를 깎아야 되는 시간이 없어갖고 그냥 못 깎고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자란단 말이죠. 근데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머리카락을 먹은 적이 없거든요. 아니 머리카락 빠진 음식을 제가 먹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머리카락이 자란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아낙사고라스 이상한 거예요. 왜 머리카락이 아닌 걸 먹었는데 머리카락이 자라네요. 제가 먹은 거 머리카락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느끼지만은 뭡니까? 우리가 이게 고기가 찝니다. 그죠? 살이 찌죠. 근데 우리가 이 고기를 안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한다고 뭐만 먹어도 살이 찝니까? 물만 먹어도 살이 찌죠. 그죠? 그죠?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물론 물을 뭐 엄청 뭐 코카콜라 이런 걸 먹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이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니까. 근데 이상합니다. 왜냐면 나는 물만 먹었지. 이게 고기를 먹은 적이 없는데 살이 찐단 말이죠. 채소만 먹어도 뭐가 찝니까? 살이 찝니다. 소는 뭘 먹습니까? 소는 풀만 먹죠. 풀만 먹고 그렇게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낙사고라스 볼 때 이상하다. 아니, 머리카락을 먹은 적이 없는데 왜 머리카락이 자라고? 고기를 먹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고기가 살이 찌냐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낙사고라스의 생각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만물을 이루고 있는 구성 물질의 어떤 본질적인 것은 어떤 다 동일한 그러나 그것이 뭐도 될 수 있고 머리칼도 될 수 있고 고기도 될 수 있고 그죠? 그러나 어떤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어떤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가 보다. 그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낙사고라스가 그걸 비유적으로 뭐라고 하면 그걸 씨앗이라고 해요. 씨앗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아낙사고라스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추 씨를 심는단 말입니다. 그 배추 씨를 심으면은 그 배추 씨를 뜯어보면 배추가 있습니까? 그 안에? 없거든요. 씨앗은 그냥 아주 그냥 뭐 먼지 흙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심으면 거기서 뿌리가 나고 잎이 나고 배추가 됩니다. 나중에. 그죠? 그러니까 그 씨앗이 무엇이 될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추가 될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배추 씨는 배추가 될 가능성, 파 씨는 파가 될 가능성. 근데 우리가 어쨌든 배추건 파건 뭘 먹어도 살이 찌고 머리카락이 자란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작은, 씨앗보다 더 작은 개념의 어떤 아주 근원적인 씨앗이 있을 것이다. 만물을 이루고 있는 어떤 재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씨앗이 모여가지고 어떤 특질을 이루게 되죠. 소한테서는 고기, 풀한테서는 풀. 어쨌든 풀을 먹고 고기가 살이 찌는 거니까 풀에 있는 동질소가 풀에 있을 때는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풀이라고 하는 특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그것이 소한테 들어가면은 그 동질소가 뭘로 바뀌는 겁니까? 고기라고 하는 특질을 가진 동질소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씨앗이.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동질소에서 이 질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동질소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질이 같다는 의미에서 이 동질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호모이오메레라고 하는 이 동질소라고 하는 용어 자체의 직역적인 뜻은 뭐냐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과 이것이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특질이 같다는 거예요. 왜? 그건 원래는 씨앗이지만은 모든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는 이 모든 특질을 다 이 안에 가지고 있는 무한한 특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씨앗이지만은 그것이 내 몸에 딱 들어왔고 여기를 구성할 때는 이 인간의 살이라고 하는 동질,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동질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동질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사실 이 동질소라는 이름은 아낙사고라스를 해설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낙사고라스는 그걸 씨앗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동질소는 다 똑같아요. 이 플라스틱 지우개, 이것을 이루고 있는 구성 물질은 뭐예요? 재료? 동질소니까 이 지우개랑 똑같은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이 지우개의 특질을 가진 어떤 지우개. 제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구성 물질은 가장 근원적인 씨앗은 동질,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특질을 가지고 있는, 요런 특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근본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질소는 본디 모든 특질일 때 가능성을 가진 씨앗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질소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자, 그런 그 동질소들에 의해서 이제 만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질은 뭘로 돼 있다? 물질, 재료. 이 현상 보이는 이 만물 존재의 재료는 동질소. 동질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운동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생성과 소멸. 생성과 소멸은 혼합과 분리. 혼합과 분리.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의 운동의 원리. 자,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동질소가 혼합되게 하거나 분리되게 하는 어떤 힘이 있죠. 힘. 그건 뭡니까? 에너지, 힘. 이건 운동을 설명하는 원리죠. 그 다음 동질소는 재료고, 그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우주에 이 동질소가 가득 차 있죠. 그죠?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움직이고 있고, 그죠? 이 지우개를 놓으면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 산에서 돌이 굴러 떨어지죠. 그죠? 별이 움직이죠. 그죠? 뭔가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현실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 속에서 혼합과 분리가 나타나고, 그로써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하기도 하고 소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있는 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이 운동을 낳느냐는 거예요. 그 동질소를 혼합되고 분리되게끔 하는 그 어떤 에너지 원인, 힘 원인, 능동인은 무엇이냐? 능동인이시죠. 그죠? 자, 봅시다.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 법칙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뭘로? 인과 법칙으로. 그죠? 이걸 때리면 일로 가고. 그죠? 어쨌든 에너지가 전달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거는 뭐 무슨 이 현대 물리학자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원시인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죠? 우리 고대인들도 당연히 알았겠죠. 왜? 때리면 가잖아요. 앞으로. 돌멩이 발로 차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이 전달된다. 힘이, 누가 때리면 이 힘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건 꼭 물리과학을 배우지 않아도 이건 그냥 자연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동물들도 알고 있죠. 어느 정도 그런 개념들. 그죠? 세계관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 속에서.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어떻게 최초에 그것이 발생했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돌이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발로 안 차면 그 돌은 그냥 영원히 거기 있죠. 그죠? 10년 전에도 거기 있던 거, 아무 때 발로 안 차면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무슨 뭐 아주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원래 동질소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그거 원래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것이 혼합되고 분리되는 생성과 소멸을 낳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이 우주는 왜 움직이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뭘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최초의 누가 발로 찼죠. 우주를. 누가 이 우주를 한번 움직이게끔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물리 법칙에 따라서. 그죠? 자, 이거 물리 법칙입니다. 물리 법칙. 근데 이 물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왜 동질소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왜? 처음에. 왜?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한 게 있었겠죠. 그죠? 현대 물리과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해? 그걸 빅뱅이라고 하죠. 빅뱅. 어쨌든 그것처럼. 근데 그 빅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어떤 그 근본이라기보다는 최초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최초의 그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최초의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낙사고라스에 대해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최초의 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과가 없죠. 그죠? 인과가, 그 최초의 이라고 하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그걸 시작하게 만든 것일 수 없어요. 그냥 스스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것은, 뭐냐면,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아나크사고라스의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이걸 뭐 영어로는 이제 will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will. 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의지가, 근데 이 여기서 의지라고 하는 것이 뭐 아주 정신적이고 막 그렇게까지 우리가 꼭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어쨌든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이 최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초의 빵. 그러니까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최초의 시작시킨 것. 최초의 빵 한 것. 그것이 의지입니다. 근데 이 의지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거라고 보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아나크사고라스는 이것을 존재와 분리시켜서 이제 정신이라는 의미로 이제 누스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네. 누스 이렇게. 그래서 이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아나크사고라스에게로부터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생성과 소멸의 변화 운동은 최초의 어떤 의지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누스, 최초의 어떤 의지, 이 누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누스가 최초에 빵 친 다음부터는 이 우주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 법칙에 의해서 이 우주가 지금 기계론적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죠. 그건 맞죠. 맞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인과 물리적인 법칙을 알고 있다면 이 최초의 누스는 앞으로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다 알고 있을 것 같죠. 그죠? 현대에는 물론 이제 이게 깨졌지만은 사실 근대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이런 세계관들이 이 인류를 지배했거든요. 서구 사상을 지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나크사고라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리 법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이 최초를 모르니까. 최초에 어떻게 빵 쳤는지를 모르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칩니다. 그러면 당구를 처음에 이 당구 선수가 어떻게 빵 쳤는지를 알면은 이게 어떻게 갈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쳤는지 모르는데 그냥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회전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힘을 내재하고 있는지 이걸 계산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초의 누스는 그 최초에 자기가 빵 쳤죠.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그 누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생깁니다. 네. 최초에 창조한 이 우주를 창조한 누스는 전지하고 모든 것을 알고 또 모든 다르게 쳤을 수 있으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누스는 전지하고 뭐 전능하고 그 다음에 뭐 아주 자주적으로 존재하죠. 이건 원인이 없어야 되니까 그죠? 자주적으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있어야 하고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누스라고 하는 개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나크사고라스한테 이 누스라고 하는 것은 이 설명은 굉장히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일치하는 듯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일치하는 듯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개념에 거의 근접했죠. 아나크사고라스가.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아나크사고라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누스라고 하는 개념은 최초의 땅하고 더 이상 이 자연에 개입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관을 이제 우리가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 원리의 하나님. 우주 만물의 원리의 하나님. 근데 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대립되느냐? 대립되는 게 아니죠. 기독교의 하나님이 더 큰 범주에 있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신론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개념을 포함하는 겁니다. 아신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설명했던 이 아나크사고라스가 이 누스라고 하는 개념을 뽑아내기 위해서 생각했었던 그 어떤 생각의 그 뭡니까 단계들이 시스템들이 그 구조가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죠? 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나크사고라스는 일부를 봤을 뿐이죠, 그 중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계론과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탄생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나사고라스로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생성과 소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기계론적 세계관 안에서 이제 생성과 소멸을 이야기하는데, 생성하고 그 다음에 소멸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기계론적 세계관은 생성과 소멸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인과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인과율. 그런데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냐, 무엇에 의한 결과냐를 묻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인과율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 물리 법칙의 인과율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 의미론적 인과율, 의미 원인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인과적 원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과적 원인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건 기계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과적 원인이 아니고 이게 목적론적 원인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이 지우개가 여기에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 지우개가 탄생했겠죠. 그죠? 물리 법칙이 없이 어떻게 이 지우개를 찍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뭔가 뭉치는 물리 법칙을 이용했겠고, 뭐 혼합되는 원리 법칙, 단단해지는 물리 법칙, 다양한 물리 법칙을 이 공장 설계한 사장님이 이걸 생각해가지고 이 지우개를 만들어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지우개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인과적 원인 때문에 여기에 있나요? 아니죠. 왜 또 여기에 있습니까? 칠판을 지우기 위해서 목적론적 원인이 여기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칠판을 지우기 위해서 라고 하는 목적론적 원인이 있으면 이 지우개를 만든 공장 사장이 이 지우개를 인과적 원인을 통해서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이 지우개는 세상에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우개가 어떻게 여기에 있느냐는 기계론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목적론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왜 그 운동 법칙을 갖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목적론적 원인과 인과적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학사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이건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거 가지고선 계속 가는 거고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나사고라스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은 목적론적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이 인간이 만든 지우개와 같은 이 피조물에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목적성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만물에다가 이 함목적성을 부여한 겁니다. 모든 만물에다가. 자, 왜 그럴까요? 왜? 아나사고라스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최초에 누가 빵 쳤다 그랬죠. 그건 뭡니까? 어떤 의지, 최초의 어떤 의지, will이 빵 쳤다 그랬죠. 그걸 누스라고 했습니다. 그죠? 누스. 근데 누스라고 하는 그 의지는 어떤 정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의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누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건 영혼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누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누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설명했듯이 최초에 빵 쳤으니까 이 인과 법칙에 따라, 기계론적 인과 법칙에 따라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예측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걸 이렇게 치지 않고 요렇게 쳤냐는 거예요. 왜? 누스가 이 세계에 이렇게 운동하게끔 최초에 빵 쳤냐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한 목적성, 모든 세계 현상과 움직임 가운데는 누스의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이게 필연적인 건가요? 아니면 이건 하나의 그냥 가정인 건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지우개에 목적론적 원인이 있다는 것은 이건 필연적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인간이 만든 거니까.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장님이 만든 거니까
이 목적론적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우개 말고 그냥 원래 있는 거, 예를 들어 저 산에 있는 저 나무,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별, 저것도 어떤 누스가 목적론적 원인을 가지고서는 만들었을까? 생성시켰을까? 저렇게 빵 쳐서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빵 쳤을까? 조준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쳤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목적론적 원인과 인간론적 원인에서 아낙사고라스는 한 목적성이라고 해서 모든 만물의 이 누스로부터의 어떤 목적성이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목적 원인을 생각을 했어요. 아낙사고라스는.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이제 후대에 가면은 그것이 부여될 수 있는 게 있고 부여될 수 부여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는 어떤 그건 알 수 없는 분야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기계론적 세계, 그러니까 세계의 인과 법칙, 인과 법칙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것을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했습니다. 기계론적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과 법칙에다가 목적론적 원인을 부여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이걸 부여할지 말지 모르겠는 게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여기서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조금 더 그 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걸 운동, 변화, 생성과 소멸이라고 했죠. 이것이 어떤 목적을 향한 수단인가 라는 거죠. 운동과 변화를 수단으로 취해서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어떤 누스가 있는가, 누스로부터 목적이 추구되는 방향성의 운동과 변화가 있는 것인가. 이 지우개는 있죠. 이 사장님이 이 지우개를 운동과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돈 벌라고, 그죠?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그런가? 그래서 이 운동과 변화를 전적으로 수단으로 취하느냐, 아니면은 완전히 기계론적으로 보느냐.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운동과 변화를 수단으로 보느냐, 완전히 기계론적으로 보느냐. 자, 요거가 이제 둘 중에 어느 것이 기독교적인 것인지는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철학자입니다. 엠페도클레스. 시칠리아 섬 출신이고요. 파르메이데스와 헤라클리토스의 결합을 시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시인, 정치가 최초의 수사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자유민주주의 옹호하고 최초의 기계론이다. 이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인물 자체는 고대 철학자 중에서도 피타고라스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신비로운 어떤 뭡니까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네.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래서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런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이 사람한테 막 붙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30일 동안 죽어 있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했다, 의학적으로 살리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건 다 이제 전설이죠, 전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신비하게 하면은 전설 같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 왜 그런 게 생겨났냐면은,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약간 좀 홀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인 같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나라, 동양적인 의미로 막 도인, 도술 같은 어떤 그런 신선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원래는 시칠리아 섬에서 태어났는데 파르메이데스와 헤라클리토스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리스에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시칠리아 섬 화산에 스스로 몸을 던져가지고 죽었다. 신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 이런 썰이 있고, 그래서 죽음도 정확하게 이제 몇 년도에 죽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후대에도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굉장히 이게 약간 사람들과 많이 가깝게 지내지 않고 그렇게 지냈던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의사도 하고, 그다음에 시도 있습니다.
이 엠페도클레스가 쓴 시집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집이 헬라어로 된 가장 오래된 그 시집이 이 엠페도클레스가 쓴 시집이에요. 네. 그래서 시인이었고, 그 다음 정치에도 참여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최초의 수사학자입니다. 이 사람 최초의 수사학자라고 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정을 옹호했다라고 하는 것과 거의 일치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독재, 막 그 뭐 참주정 이런 거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자유민주정을 끊임없이 주창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정치적으로. 근데 여러분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하려면은, 그리고 그런 독재나 이런 것들 끌어내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론전을 펼쳐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끌어내리는 그런 방법도 있죠. 이 사람은 후자죠. 그러니까 뭘 잘해야 됩니까? 말을 잘해야 되죠. 수사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설득하는 능력이거든요.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어떤 기법, 말하는 방법, 글 쓰는 방법, 이런 것들 다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수사학자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시인이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자유민주정을 옹호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최초의 기계론이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 다른 책에도 이제 그렇게 써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낙사고라스가 의미론적으로는 최초의 기계론이에요. 그런데 아낙사고라스는 누스라고 하는 개념을 썼잖아요, 아까. 네. 그러니까 완전한 기계론자는 아닌 거예요. 한 목적성을 부여한 거죠. 네. 의도가 있죠, 거기 그 아낙사고라스의 기계론에. 그러나 이제 엠페도클레스는 가장 온전한 의미에서 기계론을 천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기계론자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엠페도클레스가 오늘 나오는 세 명의 철학자 중에서는 가장 그 정합적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떤 기계론적 세계관을 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기계론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흙, 공기, 불, 물이라고 해서 이게 뭡니까? 사원소설이죠. 사원소설. 아주 우리 물리학 시간에 다 배우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현대인들은 이 세상이 다 뭘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원자는 뭐 다양하죠. 뭐 수소 원자, 뭐 산소 원자, 탄소 원자, 뭐 헬륨 원자, 다양합니다. 철 원자. 근데 이제 이게 그 원자설이 언제 시작됐죠? 원자설이 진짜 화학에서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 그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브라운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원자론을 완전히 가설이 아니라 증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대 뭐 이 사원소설이라고 하면 굉장히 옛날 얘기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건 근대 말까지 사원소설이었어요. 인류 역사는 다. 이거는 동양의 무슨 뭐 오행 이거랑 다른 겁니다. 동양에서도 뭐 흙이 있고 불이 있고 물이 있고 뭐 나무가 있고 이렇게 있죠. 그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물리학적인 어떤 근본 물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죠? 요거는 실제로 만물이 어떤 흙, 공기, 불, 물이라고 하는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적인 물리관에 상당히 근접한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걸 뭘로만 바꾸면 되냐면 사원소설을 원소 주기율표로만 바꾸면은 생각이 똑같아요. 엠페도클레스랑. 그죠? 네. 요 칠판 지우개는 플라스틱이죠. 그럼 요건 뭘로 이루어져 있겠습니까?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죠? 탄소 원자. 그죠? 엠페도클레스가 만약에 이걸 설명한다? 그러면 요거는 딱딱하니까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불이랑 뭐 물도 조금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엠페도클레스가 판단했을 수 있을 겁니다. 가설이죠. 어쨌든 만물이 다양한 것을, 아까 아낙사고라스는 최초의 씨앗이 있고, 그것이 여기 가면은 뭐 살 동질소가 되고, 여기 가면 머리카락 동질소가 되고, 이렇게 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개념도 굉장히 사실은 신화적인 거죠. 그죠? 걔가 어떻게 알고 변해? 그죠? 그러니까 엠페도클레스는 완전한 설명, 더 근본적으로 기계론적인 설명, 물리적인 설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씨앗이 동질소로 바뀌는 게 아니고, 현상에 있는 동질소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원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흙, 공기, 불, 물이라고 하는 네 개의 원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대 몇으로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다양한 특질과 형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것이죠. 그죠? 근데 왜냐하면 흙, 공기, 불, 물이라고 하는 네 개를 이 엠페도클레스가 뽑아낸 것 자체는 여기 안에 만물의 특질을 조합해서 생성해낼 수 있는 특성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흙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흙 안에는 뭔가 단단함, 딱딱함, 그리고 뭐 마름,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그 흙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기는 어떤 공간,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가벼움, 뭐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겠고, 그 다음 불은 뭡니까? 플라즈마죠. 플라즈마. 뭔가 빛, 아니면은 뭔가 이런 그 불타는 어떤 모양 자체에 있는 어떤 에너지, 뭐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금방 우리가 와닿죠. 그죠? 뭔가 흐르는 액체, 뭔가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다 들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합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그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이것만 가지고 존재하는 것들 중에 설명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설명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정합적으로 만물을 설명할 수 있는 사원소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엠페도클레스. 굉장히 사실 그 상식적이죠. 그죠? 상식적이죠. 상식적 기계론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을 그래서 채택하는 겁니다. 가장 상식적이에요. 만물을 설명할 수 있고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가장 상식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도 다 근원으로 따라가면 뭐 모든 생물체는 일단 다 썩으면 뭐가 됩니까? 흙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불 붙이면 불이 붙죠. 빛나죠. 그죠? 탑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녹이면 뭐가 됩니까? 물이 되죠. 그 다음에 태우면 또 기체가 되죠. 증발하죠. 물 같은 것도 놔두면 증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 근원을 생각했을 때는 이 사원소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소를 채택을 했고 이것이 이제 근대 말까지 인류 역사는 이 만물이 네 개의 원소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그 근대에 와서까지도 연금술 있죠. 연금술도 마찬가지예요. 금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금. 다른 금이 아닌 걸 가지고 금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금이든 다른 물질이든 어쨌든 이 네 개의 원소가 조합해서 그것을 이루고 있는 것일 텐데, 그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든 분해해가지고 금과 동일한 비율로다가 요 사원소를 섞으면 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대까지도 이 연금술이 굉장히 이 사원소설의 바탕을 두고 연구가 진행이 됐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원소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때 당시에는 요것은 뭐 제우스, 뭐 헤라, 그 다음에 뭐 네스티스, 그 다음에 아도네우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 이름을 붙였고, 뭐 근대까지도 마찬가지죠. 뭐 테라, 그 다음에 이건 뭐 해가지고 이렇게 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사원소에 지배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아나사고라스의 개서처럼 어떤 기계론적으로 봤을 때 뭐가 등장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존재라고 하는 거, 파르메이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야기했던 존재와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실을 이루고 있는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아나사고라스처럼. 그럼 마찬가지로 이 재료, 흙, 공기, 불, 물이라고 하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근원적인 재료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겠죠. 아니, 추가로 생성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양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양이, 그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대로 말하면은 물질 보존의 법칙. 물질 보존의 법칙. 그래서 이미 이때 기계론자들로부터 물질 보존의 법칙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사람은 요것을 이제 이게 아까 아나사고라스는 씨앗이라고 했고,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이게 뿌리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뿌리의 개념. 이게 뭐냐면은 흙이라고 하는 어떤 근원적인 하나의 존재의 자료가 있었겠죠. 커다란 어떤 공기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어떤 커다란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쪼개져요. 이렇게 쪼개지겠죠. 이렇게 쪼개져. 이것도 쪼개지겠죠. 근데 쪼개지다 보니까 여기 두 개 만나네. 그럼 요 만나는 곳에서 조합이 생기겠죠. 흙과 공기가 이렇게 섞이고, 몇 대 몇 이렇게 섞이고. 그럼 불도 섞일 수 있고, 막 물도 섞일 수 있고, 이 뿌리처럼 막 갈라져 나오면서 이 만나는 지점에서 뭐가 탄생하는 겁니까?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아니죠. 이것도 다 눈에 보이는 거니까. 우리 구성하는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의 다양한 모습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엠페도클레스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뿌리 개념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 그래서 어떤 것이 이게 그 칠판 지우개가 됐다가 그 다음에 불 붙이면은 이게 타서 뭐 재가 되고 기체가 되고 했다가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이루고 있는 구성 물질은 흙, 공기, 물, 불이라고 하는 4원소일 텐데 그것이 조합이 바뀌거나 위치가 바뀌거나 그죠? 그러니까 서로 조합됐다가 분리되거나 하는 그런 개념으로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아낙사고라스에게서부터도 동일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궁극적인 구성 요소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 보존의 법칙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여기서 엘레멘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원소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원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원소랑 원자랑 우리가 보죠. 이따가 데모클리토스 하면 원자라고 볼 겁니다. 아톰. 근데 이게 뭐냐면은 원소는 구성 요소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걸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엘레멘트를 원소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게 한문으로 아예 써놓으면 한문은 그냥 구성 요소라는 뜻이니까 궁극적인 구성 요소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는 원소가.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단어로 하나의 단어로 받아들이니까 이 원소랑 원자랑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또 이게 비슷하니까 이거 자만 다르고. 근데 이게 뭐냐면 원소는 궁극적인 구성 요소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 말. 엘레멘트라고 하는 뜻은. 그래서 세계의 궁극적인 구성 요소, 엘레멘트, 원소는 뭐예요? 4개가 있어요. 흙, 공기, 불, 물. 그럼 아톰, 원자는 뭡니까? 이건 개별자를 얘기해요. 흙, 원자. 공기, 원자. 불, 원자. 물, 원자. 이걸 구성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흙 원자 5에 뭐 공기 원자 3에 뭐 불 원자 2 이렇게 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의 원소는 뭐냐? 이것의 원소. 이 지우개의 원소는 흙 원자 5, 공기 원자 3, 불 원자 2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번역이 이걸 엘레멘트를 조금 풀어서라도 그냥 여기선 영어에서 한 단어지만 원래 헬라어에서는 그냥 궁극적인 구성 요소 이렇게 하면 좀 덜 헷갈릴 텐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레멘트 원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구성 요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구성 요소라는 말이에요. 원소. 그러니까 원자가 개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따가 이제 데모크리토스가 이제 그 말을 쓰게 되는 건데 사원소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아낙사고라스도 운동을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엠페도클레스도 이제 운동을 설명합니다. 아까 아낙사고라스랑 개념이 비슷하죠. 뭐냐면 아까 아낙사고라스는 뭐였었냐면은 서로 만남, 그러니까 그 조합과 생성과 분리는 뭐다? 조합과 그 다음에 떨어짐이죠. 떨어짐, 해체, 분리. 생성과 소멸은 조합과 분리. 로 아낙사고라스가 설명을 했는데 엠페도클레스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사랑과 불화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엠페도클레스가 이 사랑과 불화라고 하는 것을 조합과 분리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게 이게 엠페도클레스가 아낙사고라스를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낙사고라스는 단순히 기계론적으로 조합과 분리에 의해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존재라고 하는 것이 생성소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운동 원인이 있어야 돼요. 아낙사고라스한테는. 그죠? 최초의 빵이 필요하죠. 그래서 누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목적론적 인과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그게 아낙사고라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엠페도클레스는 그렇게 안 가죠. 왜? 아예 생성과 소멸을 만들어내는 그 조합과 분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사랑과 불화라고 하는 운동인을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 사랑과 불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애초에 거기에 운동의 어떤 당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불화. 무엇이 조합하고 존재하고. 자, 이 칠판지우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구성 물질들을 다 조합했겠죠. 그럼 이 구성 물질들이 어떻게 여기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칠판지우개에. 서로. 원래는 각자 개별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원소들인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걔네들끼리 사랑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사랑으로. 자, 이걸 현대적으로 봅시다. 현대적으로.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이걸 다 전자기적 결합이죠. 전자기적. 현대적으로 보면 전자기 결합. 다 모든 물질들이. 뭐 여기에도 종류가 뭐 많이 있겠지만 뭐 공유 결합이니 뭐 무슨 결합이니 해가지고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다 전자기적 힘에 의한 결합일 겁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물리학적으로.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쨌든 전자기라고 하는 힘을 통해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보는 거죠. 엠페도클레스는. 그 다음에 떨어지려고 하는 것은 불화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붙음과 떨어짐 그것이 바로 신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누스라고 하는 개념을 따로 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엠페도클레스는. 왜? 생성과 소멸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사랑과 불화라고 하는 신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스처럼 아주 그 목적을 부여하는 어떤 그 의인관이라고 하죠. 의인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동에다가 최초의 원인에다가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엠페도클레스한테는 이걸 현대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전자기력. 이 전자기력 자체가 뭐예요? 신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자기력 자체가 신의 정신. 이 우주에 있는 근원적인 이 물리적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 힘, 전자기력. 그것이 신의 정신이다. 현대적으로 설명하잖아. 붙여서 설명하잖아. 근데 이걸 현대적으로 설명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후퇴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엠페도클레스도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이 사람이 무슨 뭐 물리학적으로 전자기력을 봤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동일한 어떤 개념선 상에 있는 거예요. 엠페도클레스가.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기독교 신학에서도 신론 들어가면은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뭐냐면 이 우주의 근본적인 어떤 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원 힘. 이걸 뭐 전자기력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까? 아니면 창조한 겁니까?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입니까? 자,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예상하죠. 자, 우리는 중력 법칙을 알고 있어요. 그죠? 중력 법칙을 뭐 무슨 물리학 시간에 배워서 안다는 게 아니고 2살짜리 애도 알아요. 떨어뜨리면 이거 손 놓으면 떨어진다는 거 알아요. 2살짜리 애도 알아요. 왜냐면 우리 딸도 아니까. 우리 딸이 돌이 안 됐는데도 알아요. 놓으면 떨어진다는 거 알아요. 기가 막히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벌써 머릿속에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의식 자체에 어떤 것을 시뮬레이션하는 기능이 있냐면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습득해서 있어요. 어느 순간 돌도 안 되는데 벌써 습득해서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놓으면 여기 떨어지겠지라고 머릿속에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물리적인 법칙을 우리 머릿속에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지우개에 그 중력의 힘을 부여해서 이 지우개가 떨어지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게 우리의 의식 자체죠. 우리의 의식에다가 따로 뭔가 레이어를 덧붙여서 물리 법칙이랑 레이어를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통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통으로. 그 물리 법칙을 아는 순간 그것이 통으로 그냥 이걸 놓으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식 자체가.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관념이고 의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세계 전체로서 전체로서의 하나님, 만유의 전체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상정하는 순간 거기에서 발생하는 근원적인 힘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레이어가 하나가 덧붙여 씌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벌써 오류에 빠져요. 그건 그 하나님은 근본적인 전체의 하나님이 아닌 게 돼버려요. 그 하나님. 진짜 근원적인 전체의 하나님을 말하려면 힘 자체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엠페도클레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그 자체가 신의 정신이어야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 조합하거나 떨어지는 것으로 생성과 소멸을 설명할 때 그것은 단순히 그냥 조합이고 분리고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근원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건 또 다른 어떤 힘의 시작, 누수 개념을 필요로 한다. 근데 그것은 오류에 빠진다. 끊임없이 오류에 빠지고. 왜냐하면 끊임없이 외연을 필요로 해요. 외연을.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신의 정신이라고 하는 운동 자체가 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엠페도클레스입니다. 이게 진짜 기계론이에요. 이게 진짜 기계론입니다. 이게 진짜 기계론.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의 생성과 소멸은 이제 이런 사랑과 불화에 의해서 서로 뒤바뀌거나 차례가 바뀌거나 시간이 바뀌거나 하면서 이제 이 사원소들이 그렇게 이제 뭐 뒤바뀌거나 차례가 바뀌거나 시간이 바뀌거나 하면서 이제 이 우주의 생성과 소멸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봅시다. 엠페도클레스가 그러한 기계론적인 관념을 가지고 세계의 생성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기가 막히죠. 자, 최초에는 뭡니까? 최초에는 모든 것이 뭉쳐있는 구였죠. 구. 여기 이건 뭡니까? 이건 파르메이데스. 모든 것이 다 하나였던 일자였던 이건 뭡니까? 사랑밖에 없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죠. 사랑으로 가득.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소용돌이 치면서 모든 것이 분리되기 시작한다. 여기서 이제 이 소용돌이라고 하는 개념이 고대 철학자들한테 굉장히 운동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거든요. 이 소용돌이는 자동적 운동, 자동 운동을 설명할 때는 항상 소용돌이가 등장해요. 자연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소용돌이가 이 세상의 자동 운동을 설명하는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욕조에 물 받아놓고 물 내리면 손으로 휘젓지 않는데 물이 어떻게 내려가요? 소용돌이 치면서 내려가죠. 그죠? 태풍 칠 때 평야에 바람이 불면 뭐가 생깁니까? 토네이도, 소용돌이가 생기죠. 바다에 용오름 오르죠. 바다에 용오름 오를 때도 소용돌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에는 뭔가 운동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거시적 관점에서는 항상 소용돌이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미시적 관점에서 봐서도 미시적 관점에서 소용돌이라고 하는 운동이 이미 내재하고 있어야 거시적 관점에서도 소용돌이가 발생한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은. 사실 현대적으로 보면은 그 소용돌이는 이제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뭐 소용돌이라고 하는 개념이 관찰의 근거에서 생겨나긴 했지만은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 자동 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연이 자동적으로 운동하고 있다. 무슨 뭐 최초의 누스가 빵 하고 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자동적으로 그 운동성을 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최초에는 사랑으로 하나의 구였는데 자동 운동이 시작되면서 분리되기 시작하죠. 아까 뿌리 보셨죠?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분리.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랑에 뭐가 끼어들기 시작하는 겁니까? 사랑에 불화가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불화가 끼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궁극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완전히 불화만 남게 되죠. 모든 것이 완전히 분리돼. 그 다음에 이제 불화가 다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뭉쳐지기 시작하겠죠. 불화에 사랑이 끼어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다시 하나의 일자로 바뀌겠죠. 그래서 순환 개념입니다. 이게 엠페도클레스가 세상의 어떤 생성을 설명하는 어떤 세계관이었어요. 그 이제 뭐 현대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한 점이었다가 빅뱅이 시작돼 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분리되면서 이게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 우주가 흘러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주가 이제 빅 프리즈라고 그러죠. 물리학에서는, 천문우주학에서는. 그래서 완전히 엔트로피가 최고로 증가해가지고 그냥 아니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제가 맞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맨날 헷갈려요. 이 엔트로피 거죠. 어쨌든 모든 것이 다 골고루 흩어져 있는 평정 상태, 완전히 흩어져 있는 상태. 예,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예, 무질서도가 증가한 상태, 최고로 증가한 상태. 그래서 우주가 빅 프리즈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엠페도클레스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때 다시 사랑이 끼어들어서 다시 이제 뭉쳐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엠페도클레스의 생각이었고요. 재미난 생각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정합적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정확한 기계론적 세계관을 정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스라고 하는 개념이 끼어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뭐냐면 기가 막힌 사람인데 이 소용돌이 가운데 원소들이 뭉쳐져서 천체를 형성했다고 봅니다. 현대 물리 천문우주학이 이야기하는 바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죠.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햇빛의 영향으로 생명이 자연 발생했다라고 봤습니다. 이건 뭐 자연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관념이죠. 그죠? 햇빛이 비추니까 싹이 돋아나고 뭔가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엠페도클레스도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최초의 진화론자입니다. 진화를 이야기합니다. 진화를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생물들의 형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심지어 뭐를 이야기하냐면 최초에 탄생했던 생명체 자체는 굉장히 기괴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물에서부터 무수로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점차 진화하면서 오늘날에 보이는 이 생명들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를 이야기합니다. 뭐 진화론을 누굽니까? 찰스 다윈이 최초로 말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대 철학자에서 진화를 이야기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도 진화를 이야기하고 탈레스도 진화를 이야기합니다. 탈레스도 물에서부터 생명이 진화해서 올라왔다. 탈레스도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벌써 기계론에서부터 영역되는 거죠. 근데 한번 봅시다 일단. 또 그다음 엠페도클레스의 인식론입니다. 요거는 이제 엠페도클레스 인식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써놨는데 이거는 우리 정신에도 사원소가 있고 우리한테도 사원소가 있고 사랑과 불화라고 하는 어떤 신적 정신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것으로 동일한 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엠페도클레스죠.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 제자가 이제 고르기아스인데 소피스트 다음 주에 나오는 고르기아스. 이게 이제 이 고르기아스가 극단적 주관주의자거든요. 이 스승이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 사람은 주관주의가 아니고 이 엠페도클레스는 간주관성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세상을 인식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최초의 주관주의 인식론을 천명한 거예요. 근데 이걸 극단적으로 끌고 간 사람이 고르기아스입니다. 이 사람 제자예요. 네,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스승만한 제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자들은 꼭 이렇게 극단적으로 끌고 가요. 근데 극단적으로 끌고 가면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래서 엠페도클레스의 어떤 인식론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물론과 기계론, 우리가 이제 제가 계속 그 기계론 이야기를 했는데 기계론. 근데 우리가 그 특히 교회 다니면서도 많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은 기계론적 설명 방법이랑 유물론적 설명 방법이랑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하고 자꾸 헷갈리세요. 혼용하세요. 혼동하세요. 이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뭐 그럴 수 있는데 물리적인 인과 법칙을 인정한다는 거. 그래서 자연의 어떤 현상들이 기계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세요. 왜? 그건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근데 아까 엠페도클레스 그랬습니까? 아니죠. 운동 그 자체가 뭡니까? 신의 정신, 사랑과 불화라고 하는 신의 정신입니다. 신적 정신이다. 그렇지 않아요.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까 아낙사고라스 때도 뭐 누수를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뭡니까? 그 능동인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지 않으면 기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기계론적 세계관은 반드시 뭘 바탕으로 해야 됩니까? 반드시 유실론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유실론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기계론은 그건 그냥 반쪽짜리 기계론이에요. 유실론을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기계론만 언급할 수는 있죠. 그죠? 현대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하죠. 현대 물리학자들이 기계론적 세계관을 연구하죠. 그죠? 지금은 다 기계론이잖아요. 우리도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계론적 설명 방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거기에 꼭 그렇죠. 거기에 어떤 최초의 능동인으로서 그 힘 자체는 그게 신이고 그게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동안 그걸 하나님이라고 불러왔던 거야. 라고 말을 하지가 않죠. 굳이 거기다 덧붙이진 않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마치 기계론이 무신론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우리가 그걸 이제 볼 거예요. 데모크리토스한테 볼 건데 왜 말이 안 되는지. 기계론은 유실론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최초의 어떤 물리학에서 최초는 아니죠.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최초로 물리 법칙을 수학적으로 설명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프린키피아. 뉴턴이죠. 뉴턴. 여러분 뉴턴이 프린키피아 쓰고 난 다음에 뭐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한테 완전 개까입니다. 엄청 까이거든요. 왜 까이는지 아십니까? 뉴턴이 만물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이게 뭡니까? 중력이잖아요. 중력. 모든 것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근데 그게 뭔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능동인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이 서로 끌어당기는데 엠페도클레스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신적 정신, 사랑이라 그랬죠? 뉴턴이 그걸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거기다가 뭘 붙이냐면 거기다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붙여요. 말을 해요. 실제로 뉴턴 프린키피아 뒤에 보면은 뒤편에 그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턴이 이 프린키피아 쓰고 난 다음에 야 그런 그냥 그 무슨 신화적인 그런 중력 법칙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건 난 못 믿겠다라고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뉴턴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 변증해요. 야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의 어떤 그 인격성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성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이런 법칙들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성 자체 안에 그것이 있는 거야. 라고 뉴턴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뉴턴 과학 시간에 배울 때 그건 안 배우죠. 그 부분은 안 배우는 겁니다. 이걸 떼놓고 그냥 그 어떤 현상적인 수학적인 원리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지. 현대의 모든 물리적인 기계론적 설명 방법 뒤에 능동이라고 하는 유실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최초 그 대전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대전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걸 언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언급하지 않는 거죠. 현대에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현대의 기기론적이고 물리적인 세계관이 유실론적 세계관하고 충돌한다라고 생각해요. 둘이 정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상한 거죠. 진화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를 이야기할 때도. 제가 계속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 철학자 나오니까. 근데 엠페도클레스가 어쨌든 기계론적 세계관 안에서 진화를 추론하지 않습니까? 추론? 이 엠페도클레스는 추론하는 거죠. 추론. 기계론적 정학적인 세계관 안에서. 근데 이 진화라고 하는 것도 기계론적 세계관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진화도 뭐가 바탕이 안 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유실론이 바탕이 안 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왜? 이 진화가 일어나는 능동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낙사고라스처럼 누스 개념으로 빠져버리든지 아니면은 그 능동인 자체를 신으로 묶어서 가든지 이게 기독교적인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유물론하고 기계론하고 여러분이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유물론은 뭐냐면은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이 바탕을 무시한 게 유물론이에요. 무시한 게.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계론과 유물론은 다른 겁니다. 이제부터 그걸 무시한 사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데모크리토스입니다. 데모크리토스. 얼마나 됐죠? 1시간 넘었네. 자, 데모크리토스.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진. 여기서 원자라고 하는 말을 데모크리토스가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자, 원자라고 하는 말은 현대에 우리가 쓰는 그 원자라고 하는 말하고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는 물론 다르죠. 왜냐하면 현대의 과학자들이 그 원자를 발견하고 여기다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데모크리토스가 만들었던 원자라고 하는 단어를 그 고대에 있었던 그 단어를 끌고 와서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모크리토스의 원자가 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자까지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단어만 현대 물리학자들이 갖다가 붙여서 쓴 거죠. 그래서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아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얘가 만든 말이거든요. 아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낫이라고 했죠. 낫. 예. 그 다음에 톰 하면은 이것은 쪼개다라는 뜻이죠. 쪼개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아까 그러니까 그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에서 그 각각의 가장 작은 물질도 원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엠페도클레스는 그 사원자설이라고 하고 사원소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걔네들을 개별자로 부른 것이 아니고 네 개의 원소라고 하는 커다란 어떤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원소 주기율표 이렇게 부르죠. 근데 원소 주기율표에서 등장하는 각각의 개별자 애들은 원소라고 안 하고 원자라고 하죠. 수소 원소라고 안 하고 수소 원자라고 하죠. 원소 주기율표. 원소라고 하는 말 아까 설명했죠. 그냥 가장 근본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게 가장 근본 물질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가장 근본 물질표에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개념이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르케라고 하는 것의 재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눌 수 없는 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를 자꾸만 어떤 그냥 철학 개론서 같은데 보면은 파르메니데스랑 이게 대립점에 있는 사람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그게 그런 책을 쓰는 사람들이 그 개론서를 쓰는 사람들이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데 파르메니데스는 뭐예요? 가장 큰 존재 쪽에 어떤 그 일자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일자. 근데 얘는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존재들로 만물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얘는 이 데모크리토스는 이 원자 개념을 생각하면서 이 그 원자와 원자 사이에 이 빈 공간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꽉 뭉쳐지거나 그럼 단단해지겠죠. 좀 덜 뭉쳐지거나 그럼 기체가 되겠죠. 그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 빈 공간이라는 개념을 설명해요. 그런데 이 빈 공간이라는 개념이 파르메니데스가 무는 없다 그랬죠. 이거하고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대립되는 걸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얘기를 들으시면서 파르메니데스가 무는 없다, 없는 것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없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재가 아니고 존재 그 자체는 존재하는 것이지 없는 존재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시원적인 그 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 존재는 존재죠. 그죠? 그걸 이야기한 거고 데모크리토스가 여기서 원자 사이의 빈 공간을 이야기할 때 무를 이야기했던 것은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존재의 세계 안에서의 빈 공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모크리토스건 아낙사고라스건 엠페도클레스건 파르메이데스랑 헤라클레이토스의 아르케 개념의 그 내부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지 아르케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르메이데스랑 대립관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대립관계로 본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데모크리토스가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어쨌든 존재고 그 존재인데 그 존재의 어떤 구성 물질 아르케는 존재인데 아르케라고 하는 건 만물의 근원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의 재료는 원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르메이데스의 그 맥락을 아주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맥락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데모크리토스는 이 원자 개념을 생각할 때 이게 완전히 질적으로 같으며 순전히 양적으로 같은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이게 왜 그런 개념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엠페도클레스는 사원 소설 얘기했죠. 근데 데모크리토스가 볼 때 이 사원 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각각의 개별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더 파르메이데스적인 거예요, 사실은. 엠페도클레스보다. 그래서 이 각각의 개별자들을 구성하고 있는 더 어떤 근원적인 것은 결국은 이게 더 쪼갤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어떤 그 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엠페도클레스의 사원 소설은 현대에 보면은 어떤 원자 개념이죠. 원자. 원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원자는 예를 들어서 양성자 하나랑 중성자 두 개인가요? 두 개랑 그 다음에 전자 하나. 이렇게 돌고 있죠, 그죠? 전자가. 요건 뭡니까? 요건 수소죠, 수소. 그렇죠,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양성자가 하나가 더 붙고 전자가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이렇게 붙나요? 그럼 뭡니까, 이거는? 헬륨, 그죠? 그럼 수소와 헬륨은 성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각각이 원자죠. 엠페도클레스 사원소설이 원소가 서로 다른 것처럼 수소와 헬륨도 서로 다른 거예요. 그죠?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데모크리토스가 보는 원자라고 하는 개념은 요것보다 더 쪼개는 겁니다. 요 수소와 헬륨은, 수소도 여기 하나 그려놓을까요? 네, 요 수소와 헬륨은 이게 성질이 서로 달라요, 각각이. 근데 이걸 더 쪼갠 거예요.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정도로. 그럼 뭐가 나옵니까? 이걸 더 쪼개면은 양성자, 중성자. 그래서 현대에는 뭐가 있어요? 기본 입자라고 하죠. 기본 입자. 쿼크라고 하죠. 근데 이 기본 입자는 모든 원자들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는 다 동일하죠, 질적으로. 네, 질적 동일. 수소랑 헬륨이랑 완전히 성질이 다르죠. 그런데 수소를 이루고 있는 전자나 헬륨을 이루고 있는 전자랑 똑같아요. 이거는 질적 차이가 없어요. 데모크리토스가 이야기하는 개념이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자. 그래서 이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는 사실은 현대의 원자랑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더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 물질.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쿼크에 가까운 거예요. 데모크리토스가 이야기하는 원자 개념은. 기본 입자에 더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따라서 이제 이 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왜 발생했죠? 아까 수소랑 헬륨의 차이가? 양이 다르죠. 그죠? 수소는 전자를 두 개 갖고 있고, 수소는 전자를 하나 갖고 있고, 양성자 하나 갖고 있고, 헬륨은 두 개씩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양이 다르죠. 양적인 차이 때문에, 양 차이 때문에 이 물질의 특성이 바뀐다. 이렇게 데모크리토스가 본 겁니다. 그래서 아주 더 근본적으로 간 거고요. 그래서 빈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데모크리토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원자는 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순전히 양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그 차이가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차이가 설명이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색깔. 야, 색깔이 양에 의해서 바뀐다고? 이 직관적으로 뭔가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모크리투스가 이 달라 보이는 것, 인간 주관에 있어서 이게 달라 보이는 차이점, 만물의 특질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것들 중에서 1차적 특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원자의 양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주관적인 감각 기관이 부여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데모크리투스가 그걸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게 1차적 특질, 요거는 주관적인 2차 특질입니다. 1차적 특질, 순전히 원자의 모임, 양, 얼마나 단단히 뭉치느냐, 덜 뭉치느냐, 많이 뭉치느냐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건 뭐예요? 연장, 첫 번째. 연장이 뭡니까? 이거 그냥 이 형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한 물질로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로 뭉쳐져 있잖아요. 원자가. 그죠? 그죠? 요게 뭐 연장. 그죠? 그 다음에 형태, 이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질량은 뭐예요? 이 어떤 질량이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뭡니까? 중력과 속도. 그 다음에 무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구에서의 어떤 그 중력, 어떤 그 무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질량, 무게가 현대 물리학에서도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 그 다음 뭐 딱딱함 뭐 이런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객관이에요. 그건 실제 이 자연 만물에 이게 그냥 그대로 그 스스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원자가 뭉쳐서 서로 다르게 보이는 특질은 오직 이것에 불과한 거예요. 연장, 형태, 질량, 무게, 딱딱함. 그러면 맛, 온도, 색깔 이런 것들은 이건 2차적 특질이에요. 이건 실제로 원자에 의해서 그 특질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이 특질 여기다 부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여하는 거. 원자는 직접 차이가 없어요. 사실 요게 이제 조금 달라지거든요. 이제 근대에 오면은 근대에도 이제 로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1차적 특질과 2차적 특질을 구분해요. 그것에 이제 시원적인 원조가 되는 게 데모크리토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요렇게 구분하는 것도 철학사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실제 객관적인 특질과 인간의 주관적인 특질을 구분하는 것들. 그래서 운동은 기계적인 원인. 이 사람은 이제 데모크리토스는 압력과 충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압력과 충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능동인을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능동인. 우리 아나크사고라스는 뭘 끌어들였습니까? 누스를 끌어들였고, 엠페도클레스는 이 능동인 자체를 사랑과 불화, 미움이라고 해서 신적 정신으로서 그 안에 어떤 능동적인 능동인을 부여했죠. 그 다음 데모크리토스는 아예 그걸 제거해버립니다. 능동인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발생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소용돌이처럼. 그냥 그걸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개깝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야, 너는 이걸 전혀 감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설명했습니까? 능동인을? 지금 압력과 충돌이라고 하는 것으로? 현대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죠? 그냥 완전 생 유물론자예요. 근데 유물론의 시초입니다. 유물론. 이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철학사에서는 이거 현대에 잠깐 지금 등장한 거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철학사에서는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까이고 끊임없이 까이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 까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 능동인은 어떻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뭐 자동적으로 발생 안 하니까 소용돌이야? 크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그 운동이 왜 그 운동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 원인. 지금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인과로 알았죠. 인과 법칙으로. 그죠? 인과 법칙으로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추한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아니,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는 건 인과 법칙으로 알았으면서 그럼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원인은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물론의 허점이에요. 유물론의 허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계론하고 유물론하고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기계적인 원인에 의해서 세상의 운동을 설명하는데 유물론은 그것에 있어서 능동인을 설명하지 않는 게 유물론이고, 그죠? 그겁니다. 거기다가 능동인을 어떤 정신, 누수,
라고 봤던 게 아낙사고라스. 그죠? 그 다음에 그 능동인 그 자체를 신적 정신으로 봤던 게 신으로 봤던 게 엠페도클레스. 요렇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크리토스가 여기서 이제 그 인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죠? 인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 법칙의 유일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유일 법칙. 오직 하나의 인과 법칙에 의해서 세상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 어떤 것이든지 쫓고 쫓아가면은 그냥 다 하나의 커다란 선형적인 인과 법칙으로 우주 만물이 통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데모크리토스의 기계론, 유물론적 기계론입니다. 유물론적 기계론. 유물론적 기계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데모크리토스의 이러한 유물론이 이 근대 과학자들의 어떤 시조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물론적 기계론. 근데 이 유물론적 기계론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제 현대에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중세 때는 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중세 때는. 근데 이제 근대 과학혁명 시작되면서 이런 생각들이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물론적 기계론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중세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학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철학은 이건 기초 소양이에요. 기초 소양. 학교 가면은 1학년 처음부터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나가서 뭐 여기서 자연과학도 배우고 물리학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수학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현대에는 안 그렇죠. 현대 예를 들어서 이공계 가가지고 카이스트 갔다. 철학을 배웁니까? 철학을 배울 리가 없죠. 왜? 카이스트 교수님들 뭐 있습니까? 창조과학회죠. 창조과학회. 창조과학회는 뭐예요? 창조과학회는 기계론적 세계관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창조과학회는 현실부정입니다. 현실부정. 여러분 창조과학회 따르지 마십시오.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을. 생각하는 크리스천들 창조과학회 따르지 마십시오. 과학적으로도 틀렸고 신학적으로도 틀렸어요. 신학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신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학 2000년 동안에 2000년 기독교 신학 동안에 창조과학회 같은 식으로 7일 창조를 꼭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창조과학회에서 그렇게 뭐 공룡과 인간이 공존하고 뭐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기독교 신학 역사에서 대부분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들은 이 기계론적인 물리학적인 자연과학적인 성과들을 굉장히 그 신성하게 받아들였어요. 신성하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창조과학회가 왜 생겼는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그 현대의 데모크리토스 같은 유물론적 기계론에 반대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근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유물론적 기계론 자체에 이미 철학사에서는 모순이 있었어요. 계속. 그것만 알면은 유물론적 기계론이라고 하는 건 이건 아주 우스운 얘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창조과학회처럼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창조과학회가 왜냐하면 왜 카이스트에서 시작되는 거냐면은 그분들이 이걸 몰라요. 그 교수님들이. 왜냐면 공대 교수님들이잖아. 그러니까 철학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야. 그분들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 그분들의 신앙은 너무 좋은 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 그분들 존경합니다. 왜냐면 저희 학교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창조과학관이 있어요. 제가 2번이나 거기 구경 갔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유실론적 기계론에 반박하는 것은 유물론적 기계론에 반박하는 건 이미 철학에서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조금만 뒤져봐도 다 나오는 건데 아니면 뭐 그 토마스 아퀴나스나 뭐 이런 사람들 봐도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철학에서는 이 데모크리토스 같은 유물론적 기계론은 우스운 건데,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그분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본인들의 신앙 속에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건 분명히 틀렸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 과학적 관찰 결과나 성과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이거 오히려 또다시 반기독교적이 돼버려요. 왜? 기독교는 현실 종교예요. 현실의 물리과학, 자연과학, 아까 엠페도클레스 보셨죠? 물리적인 기계론적 세계관의 능동인이 누구예요?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2000년 동안 그걸로 정의되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들이 그걸 거부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학도 모르시고 그 다음 철학도 모르시고 그분들 뭘 알아요? 뭘 공부하신 분들이요? 과학. 근데 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과학적 세계관 안에서 어떻게든 이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방향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창조과학이. 그러니까 신학도 거부하게 돼버리고 철학도 거부하게 돼버렸어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르죠.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것이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그건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을 따르지 마시고. 자, 최초의 유물론자입니다. 그래서 데모크리토스가 의식 또한 원자의 기계적인 운동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봤어요. 현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의식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여기 신경들이 이 나트륨 이온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돼가지고 지금 뇌신경에서 신경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죠?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그죠? 데모크리토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도 빠져 있는 건 뭡니까? 끊임없이 능동이는 빠져 있죠, 그죠? 능동이. 이 능동이는 빠져 있습니다. 능동인에 대한 얘기는 아리스토텔레스 때도 나올 것이고 토마스 아퀴나스 때도 나올 거고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자, 이게 모든 유물론자들이 다 여기 빠져요. 모든 유물론자들. 네. 모든 유물론자들이 여기 빠져요. 자, 뭡니까? 자, 세상에 신 같은 건 없어요. 데모크리토스. 신도 없고 영혼도 없으며 만약 있다면 그것조차 뭘 것이다? 기계적인 운동일 것이다. 운동의 결과일 것이다. 물리적인 운동의 결과일 것이다. 그게 데모크리토스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보니까 그럼 우리는 왜 선하게 살아야 돼? 왜 살아야 돼? 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이전까지는 뭐였어요? 다. 아까 아낙사고라스는 목적이, 신의 목적이 있다라고 그랬고, 그죠? 그 다음 엠페도클레스는 존재론적으로 우리 자체의 사랑과 불화라고 하는 신적 정신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선하게 보기도 하고 악하게 보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안에 윤리 도덕이 생겨났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겠죠. 근데 유물론으로 가게 되면은 윤리적 당위가 상실돼 버려요. 왜? 완전히 기계론에서 신적 당위를 상실해 버린 거기 때문에 유물론은 뭡니까? 사실명제죠. 사실명제. 이 세계는 사실명제의 집합입니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당위명제가 등장할 수가 없죠. 왜? 사실명제에서 당위명제는 연역될 수가 없어요. 논리학입니다. 논리학. 사실명제에서 당위명제는 연역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사실명제로 연역됐죠.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걸.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어야만 한다. 사실명제에서 당위명제로 끌어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는데? 왜? 당위 자체는. 여러분 이거 안 되시면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제가 이거는 인식론 시리즈 밑에 영상에서 간단한 짧은 영상으로 옛날에 2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사실명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당위명제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유물론적 세계관을 채택하게 되면은 윤리가 문제가 돼요. 그럼 왜 내가 널 지금 죽이고 너의 재산을 뺏으면 안 되는데? 당위가 없어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데모크리토스가. 그냥 우격다짐이에요. 우격다짐.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격다짐이 나옵니까? 똑같아요. 유물론적 기계관에서 능동인을 왜 무시했습니까? 그냥 우격다짐으로 무시했어요. 그냥 무시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럼 우린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선하게 살아야지 뭐 무조건. 왜? 그래서 여기서 윤리학에서 이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윤리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상적 윤리관을 강조해요. 데모크리토스도. 아주 이상적 윤리관. 왜?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면은 당위가 발생할 근원이 없어요. 당위가 발생할 근원이 없이 윤리학을 정초하려다 보니까는 윤리학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천적인 생활 규칙을 매우 강조하게 됩니다. 굳이 그 윤리학의 당위를 갖다 끌어다 붙인 게 쾌락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쾌락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건 좀 모순적 쾌락이죠. 왜? 진짜 순수한 쾌락 그 자체는 뭐예요? 내가 너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내 마음대로 똥똥거리며 사는 게 진짜 순수한 그냥 쾌락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당위는 유물론자들한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유물론적 기계관
기계론에서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쾌락의 범주 자체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뭐로? 아니 그건 너의 이기적인 쾌락이고 더 큰 쾌락이 있잖아. 우리 사회가 같이 더불어 사는 더 큰 쾌락. 그러니까 개인주의에서 공동체적인 쾌락으로 확장되게 되죠. 현대의 공리주의. 그 다음에 데모크리토스의 제자의 제자인 에피쿠로스 학파. 다 이겁니다. 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리주의 에피쿠로스 다 뭡니까? 유물론적 세계관이죠. 유물론적 세계관. 특징입니다. 특징.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요 얘기를 이제 제가 좀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사회적 윤리, 목적적 윤리, 존재론적 윤리.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세계관 안에서 이거 왜냐면 데모크리토스부터 이제 이게 세계가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자, 윤리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아까 처음에 아낙사고라스는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윤리를 얘기하는 아낙사고라스가 윤리를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낙사고라스가 만약에 윤리를 얘기했다면 왜 우린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누스가 목적을 부여했으니까. 그죠? 이건 아낙사고라스입니다. 아낙사. 누스가 그런 목적을 부여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엠페도클레스는 그냥 우리 안에 사랑과 불화라고 하는 게 있죠. 사랑,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 이 존재론적인 특질 안에 있습니다. 이미. 그걸 물활론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아까 말 안 했는데 물활론이라고 하거든요. 물활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존재론적으로 그냥 나의 존재 자체가 내 안에 그것이 당위되어 있어. 나에게. 그럼 뭐 누스에게 나에게 목적이 부여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알아. 목적이 부여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내가 알아. 그래서 존재론적 윤리가 탄생합니다. 그게 뭡니까? 엠페도클레스. 그 다음에 데모크리토스. 그건 사회적 윤리죠. 데모크리토스. 사회적으로 강제되는 윤리입니다. 자, 이거 오늘 마지막인데 왜냐면 요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요거 왜 이야기했냐면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생각할 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와는 뭐여야 됩니까? 셋 중에. 자, 사회적인 윤리, 강제하는 윤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실 사회적인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대의 어떤 그 법조항, 현대 국가의 어떤 법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사회적 윤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윤리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는 이 데모크리토스의 윤리관이 필요합니다. 무단횡단하면 안 되죠. 근데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론에 들어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합의인 거죠, 그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와요. 그죠? 그럼 목적론적 윤리, 아낙사고라스. 자, 이거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목적론적 윤리를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목적론적 원인 자체는 운동, 변화 자체를 수단으로 취하는 거라 그랬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수단으로 취해야 됩니다. 어떤 걸 위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그건 선이 아닙니다.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현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철학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나쁜 뭡니까? 이 가스라이팅 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적론적 윤리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부여하셨느냐? 선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으라고,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으라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수단이 돼버려요.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취하는 거예요. 창조한 거예요. 이거는 그 초대 교부들 때부터 이런 생각은 거부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윤리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윤리관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이 있어서 존재론적 윤리죠. 그죠?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건 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어떤 뭐가 들어있어서 신적 정신이 들어있어서 그죠? 엠페도클레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존재론적 윤리를 가져야 돼요. 이거 제가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 얼마 전에. 존재론적 윤리를 가져야 돼요. 아셨죠? 절대로 목적론적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목적하셨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그럼 이건 벌써 그 말 자체에서 모순이 돼요. 선교는 누구한테 합니까? 사람한테 하죠. 그럼 그 사람은 선교를 위해 불렀습니까?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선교를 위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의 주체는 누구예요? 주체는. 나도 선교를 위해 불렀는데 또 누군가는 나를 선교하기 위해 불렀고 나도 또 누군가를 선교하기 위해 불렀는데 그 걔도 선교하기 위해 불렀고 그럼 이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순환론증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를 위해 불렀다? 그런 목적론적 윤리는 그건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를 위한 수단으로 취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수단이었느냐? 아니에요. 이거 현대신학자들도 이거 정확히 꿰뚫어보고 부정합니다. 현대신학자들도, 현대신학도 보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수단이에요. 수단이죠. 십자가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즉 뭐냐? 그건 예수님께 정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 존재론적 특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슨 어떤 수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왜? 그 자신의 존재론적 특성상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존재론적 특성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 목적론적인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그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고대 철학 때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하여튼 요거 제가 요것으로 이제 강의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의가 좀 길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로써 이제 그 고대 철학자를 마쳤습니다. 고대 철학자 마쳤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리스 본토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리스 철학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 마무리를 했지만은 오늘까지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셨지만은 고대 철학 때 이미 이 철학사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근원적인 그 철학적 담론들이 이미 다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리스 철학에서 종합되고 또 나아가는지 다음 시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